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강만길 역사학이 죽어야 대한민국 역사학이 산다의 시리즈 제6편을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60년대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했던 것이고, 6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경공업 중심으로 수출 입국, 수출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뭐 구로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가발을 수출을 하기도 했죠.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경공업에서. 근데 6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점점 중화학공업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60년대는 잘 살아보세. 근대화를 할 수 있는가? 근대화 모더니제이션이죠. 도시화, 농촌이 좀 해체되면서 도시화가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밀려들고 도시에 공장이 생기면서 소위 굴뚝경기, 제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인데, 60년대에 역사학도 강만길은 무슨 생각을 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당시 60년대 시대 정신인 그 근대화, 산업화, 이러한 그 시대 정신에서 약간 뒷전에서 물러나서 안암동 고려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그 구경꾼의 역할을 이제 관조하고, 5.16이 쿠데타인데 상당히 못마땅한 그러한 군사 괴뢰 만주군 출신의 이 정권을 잡은 데 대해서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려대학교 안암골에서 이 60년대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산업화 과정을 구경꾼으로서 약간 좀 이렇게 회의론자로서 이렇게 구경꾼으로서의 바라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해가지고 조선을 건국했을 때 조선 왕실의 고려 왕실의 그 왕씨들과 그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귀족들, 상당히 그 선비들, 고려 말의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조선 왕조의 그 개국에 대해서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현실 세계와 막 담을 쌓은 그러한 그 유림의 선비들도 있었다, 그런 말을 그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강만길 역사학도 강만길은 막 이제 석사로 해가지고 이제 교수가 될 그런 지점에서 역사학자로서의 신진 역사학자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철저하게 반골 지식인으로서 60년대에 박정희 정부와 국민들이 산업화에 몸부림칠 때 그것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경꾼이었죠. 이제 우리나라가 대단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60년대였는데요. 60년대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일어나고 65년부터 해서 68년 사이에 3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군이 본격적으로 인도차이나 월남전에 참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부산 항구에서 이런 태극기 들면서 베트남으로 참전하는 월남 용사들, 백마부대, 뭐 총령부대, 그 항구에 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백마부대, 총령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형님들을 배웅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 태극기를 흔들 때는 막 눈물도 흘리고 잘 살아서 돌아오라 해가지고 형님들 잘 살아서 돌아오라 해가지고 태극기를 흔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당시 총령부대 또 백마부대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월남전 참전 동기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 또 역시 강만길 교수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동기가 주고 이건 십자군 전쟁이 아니다. 이제 월남전에 미국이 월남전 참전하는 건 도미노 현상으로 해가지고 인도 차이나 반도가 공산화될 수가 있다. 중국 대륙이 적화됐죠. 그 다음에 북조선 적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25 남침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전체를 적화시키려고 했는데 중공, 북한, 소련이 유엔군이 막았고, 그런데 60년대에 인도 차이나 보니까 거기서 벌써 월명군이 무력 적화 통일을 하려는 야심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개입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는데 그 시각에 대해서 강만일 교수는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월남전 참전한 것은 십자군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베트남인들끼리 통일전쟁을 하는데 왜 외세가 개입하는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고, 한국군은 미국의 미제국주의 보조적 역할을 한 것이고,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베트남 통일의 방해꾼 역할을 했다. 이런 반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 217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 강만길 교수의 반미 시각이 베트남 전쟁에 미국의 개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혈투를 통해 프랑스의 지배를 벗어나자마자 이번에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완전 독립의 길이 막혔고, 열악한 조건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상대로 민족 해방 전쟁을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월남의 입장에서, 월명의 입장에서. 그런 베트남 전쟁에 식민지 피지배 경력을 가진 한국군이 공산주의권 확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또는 국익적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 당사국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많은 병력으로 참전을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에 대해서 경제 이익을 주된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전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베트남 파병을 두고 자유의 십자군 운운을 할 때는 난감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곁으로는 내놓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참전이 부당한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부당성을 지적할 용기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자본주의 종주국 미국이 사회주의권으로의 도미노 현상 어쩌고 하면서 베트남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다. 미국의 도미노 현상, 그러니까 이 월명에 의해서 인도 차이나 반도가 적화된다. 그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반공주의 입장이 미국의 참전의 이유인데, 그런 것을 강만일 교수는 제치고 베트남 통일을 방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말하자면 6.25를 통일전쟁으로 인식한다는 거하고 좀 비슷한, 강정구 입장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일전쟁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것이 공산주의 운동이든지 공산주의 운동이든지 아니든 간에 민족이 남과 북이 남쪽 북쪽이 통일전쟁을 하는 데 대해서는 외세가 왜 개입하느냐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6.25 전쟁도 김일성이 통일전쟁을 벌리는데 왜 외세가 개입했을까 뭐 이런 어떤 시각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 강 교수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네. 자, 더 읽어봅시다. 어느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나라의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의 민족적 국가적 사업을 저지하는 일은 꼭 제국주의 침략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는데, 우리나라가 월남에 참전을 해서 월맹의 통일전쟁을 저지했다, 국가적 사업을 저지했다는 것은 제국주의적 침략과 다름이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서 반공주의, 십자군 전쟁으로 월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는데, 월맹 입장에는 통일전쟁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으로서. 그런데 강만일 교수 입장은 월맹의 통일전쟁을 한국이 왜 방해하느냐, 그런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남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국군이 참전했다는 그런 그 인식, 자유의 십자군 전쟁,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 자율주의적인, 민족이 각 자국에 내에서 분단된 나라들끼리 통일전쟁을 벌이는 데는 외세가 개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월남전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전쟁 특수를 통해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이 되는 어떤 코스, 그런 것을 대단히 무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강만일 교수의 입장과 한양대 이영희 교수가 쓴 이영희 교수의 입장이 좀 유사한데요. 저도 뭐 대학 시절에 이영희 교수가 쓴 전환실의 논리를 봤습니다만은, 미국의 제국주의 속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고, 미국의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도 역시 이영희 교수가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유사한 논리를 강만일 교수가 지니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만일 교수는 한국의 경제 성장 발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은, 지도자의 결단,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은 지도자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민중의 힘, 피플 파워, 민중 사관의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자, 네. 2차 대전의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과 독일 경제가 성장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전후복구를 6.25라는 전쟁 특수에서 일어난 것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어요.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가 됐는데, 독일과 일본이 전후 경제성장,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은 6.25 전쟁의 영향이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빠뜨리고 있고, 자, 6.25 전쟁 후의 복구 과정에서 남쪽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도 높은 성장을 이뤘다. 은근히 이제 북한의 김일성 통치하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어떤 장점, 이런 것도 은근히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50년대, 60년대 천리만운동 이런 걸 통해서 이민들의 강제 동원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를, 경제적인 그 복구를 이룩한 것도 사실이죠. 네. 자, 근데 자, 더 보겠습니다. 내용을. 6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 전체 민족 사회의 문화 수준과 역사적 역량 축적이 바탕이 되고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이지, 요거 잘 보세요. 결코 한 정권이나 한두 명 지배자의 능력이나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민중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다.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농민들이, 대중들이 열심히 일해서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겁니다. 경제계획이라든가 경제계획의 수립, 이런 지도자들, 엘리트 그룹의 그 창의적인 그 플래닝, 이런 거를 도외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경제 성장하고 민주주의 상관관계에서도 경제 성장이 먼저 발전되고 나서 선 경제 성장, 후 민주화의 발달,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경제 성장하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막 뒤섞여 가지고 발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5.16 이후에 경제 성장의 문제점으로 박정희 정권이 이제 재벌 중심 경제 체제로 바꾸고 나서 한국 경제의 고질병이 되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김영삼 정부 시절에 IMF 체제 가게 되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이를 뒷받침할 신자유주의적 경제 자유화로 인해서 결국은 훗날 90년대 IMF 체제로 가게 되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재벌이 형성되는 것, 한국의 대재벌이 형성되는 이유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본의 경제 기업 모델을 모방을 했는데, 그거 봅시다. 더 연구돼야겠지만, 1930년대부터 패전할 때까지 일본의 대재벌들이 파쇼 군벌과 결탁해서 만주를 정치 경제적으로 침략하던 상황을 박정희 정권의 핵심 세력이던 괴뢰 만주국 장교 출신의 오히려 쿠데타 주동자들이 학습했을지도 모르겠다. 상당히 비판적이죠. 만주 군관학교 출신들인 오히려 쿠데타 세력들이 일본의 대재벌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대로 모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달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그 연구를 했는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김일영 교수라고, 지금은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성대의 정치정외과 교수였습니다. 고 김일영 교수가 건국과 부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살아생전에서. 이제 건국이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죠. 그 다음에 부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인데,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이 김일영 교수는 이런 말 합니다. 그 책의 결론에, 뭐 저도 그걸 읽어봤습니다만은, 민주화는 경제성장,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이후에 가능하다를 논증한 책이 김일영 교수가 쓴, 건국과 부국입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서구 자유진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가하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 한 나라들의 이 경제 성장을 쭉 바라보니까 우선, 민주주의가 발전되기 전에 일정 부분에 중산층이 확보가 되고, 그 중산층 확보라는 것은 경제성장, 산업화가 된 그런 상태가 전제 물적 조건을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됐다, 이렇게 이제
여러 나라들을 10개가 넘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이제 그 연구를 했습니다. 뭐 남미, 유럽, 아시아 이런 나라들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도 몇 번 막 칼럼도 쓰고 북 리뷰, 독후감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 김일영 교수의 논리는 뭐 서구의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을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독자적인 이론은 아니고 이미 서구 학자들이 이런 논리를 학설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강만일 교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섞어치기로 부대찌개 섞어서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면서 이건 뭐 다른 서구 나라에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주장한 겁니다. 그걸 한번 봅시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같이 동시 진행된다 하는 것이 강원일 교수의 입장입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라는 것이 다른 서구학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강만일 교수 혼자 주장하는 거예요. 뭔 근거가 있는지 뭐 논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혼자 그냥 무대뽀로 주장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무식의 소치라고 볼 수가 있지요. 경제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제학을 차분하게 연구를 하지 않은 저는 무식의 소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이 정권이 쿠데타 정권인데 이 정권의 업적을 인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이 어느 정도는 이제 부정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려 하니까 탈탈탈탈 털어야 되는데 그렇게 논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죠. 경제성장은 민중들이 열심히 해서 일한 성과다. 박정희의 고독한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의 진전은 평화통일 문제의 순조로운 해결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 그 옳은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 산업화가 민주화 산업화의 진전이 평화통일 문제의 순조로운 그 과정이 있어야 올바르게 옳은 방향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웬 또 통일론이 또 여기서 뚱딴지 같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역사가 가는 길 위에서 어느 부분이 앞서고 어느 부분이 뒤져도 된다거나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하다는 그런 말장난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예. 여기 보면 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박정희 정권의 경우 산업화 즉 중화공업화와 자주국방을 내세운 무기국산화 등은 반통일적 반공주의 및 반북주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라든가 자주국방하에서 무기국산화 내세운 것이 저는 그동안 굉장히 업적으로 보고 있는데 강만일 교수는 여기에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통일적이고 반공주의적이고 반통일적이고 반공주의적이고 반북주의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반북주의라는 게 뭡니까? 반북주의. 강만일 교수가 멋대로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엔타이 노스 코리아. 그게 뭐가 나빠요? 왜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요? 또 경제민주주의를 비롯한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강력한 탄압으로서의 유신독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민주화에 반하니까 유신독재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러한 산업화, 중화공업,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이런 노선이라는 것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들에 대한 탄압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평가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 다시 보면, 그, 경제성장이 민중의 힘이지 지도자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1990년대 이후 이루어진 경제성장을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그것은 우리 민족 사회의 문화 수준과 역사적 역량 축적이 바탕이 되고 전후의 복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지.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결코 한 정권이나 한두 명 지배자의 능력이나 역량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민중사관의 입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60년대를 바라보는 박정희 강만일 교수의 그 입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그 국가가 후진 개발 국가죠. 건국을 막 시작해가지고 이런 약소 국가가 중진국으로 이렇게 스텝으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큰 역량이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경제력이고 하나는 국방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방력과 경제력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그 절대주의 왕정 시대에서 이후에 있었던 이 군주, 절대 군주의 그 고뇌라는 것이 부국강병이었거든요. 나라를 부유하게, 나라를 강력하게 하면서도 또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강병, 부국강병에 대한 그 절대군주는 그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절대군주 체제에서 부국강병체, 나라를 부하게 하고 나라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 경제력과 군사력의 핵심 아닙니까? 그 지도자는 부국강병에 대한 그 인식이 강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그 지도자, 부국강병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지도자를 역사가들은 그 고민을, 그 고뇌를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흐름에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강만일 교수는 부국강병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떤 식으로 있는지 저는 그 의문이 들어요. 그 박지한 교수가 4월 25일 조선일보 인터뷰했는데, 박지한 교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사를 전공을 한, 영국 그 노동운동사를 전공을 한 좌익 계열의 역사가인데, 저하고 뭐, 그 유신 때 같이 대학 시절에 했던 그런 비슷한 세대의 이런 그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동운동을 연구했던 좌파 성향의 지식인이었는데, 런던에 영국에 유학하면서 사람이 그 우파로 좌파의 그거를 떠리를 지향점을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올해 4월 25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국민들에게 영감을 준 지도자를 한국 현대사에서 찾는다면 누구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을 때 단박 박정희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근접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비전을 제시했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고 영감을 발휘했다. 물론 반대 시위도 있었지만은, 여기 잘 보세요.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에 공감하고 호응을 했다는 겁니다. 강만일 교수가 아무리 고려대학 상하탑에서 책 이렇게 읽어보면서 책상머리 지식인 꼰대로서 이렇게 저렇게 뭐 박정희 당신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해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았겠지만, 국민들의 민심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잘 살아봅시다 하면서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호소하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 물론 국민들이 그게 열심히 일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라는 리더십이 국민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 지도력으로 국민들을 끌고 가지 않았다면은, 그 지도력이 없으면 중주난방으로 이리 가자, 좌로 가자, 우로 가자, 왔다 갔다 하는 걸 지도자가 끌고 가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갑니까? 외부 환경이 있어서 자본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 당시 60년대에 가발 공장을 했는데,
뭘로 자본주의를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뭘로? 자본과 기술이 없는데. 조선시대에 그 자본주의 맹화론으로 글을 써가지고 일제 침략이 없었어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내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씨드가, 씨앗이 있었다. 일제 침략이 없었더라도 한국의 자본주의는 조선의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가 있었다 해가지고 맹렬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에 자료를 찾고 이렇게 글을 쓰라고 긍긍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이 농업국가인데, 농업혁명이라든가, 농기구 개발이라든가, 농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토는 빤한데, 그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왕실을 매개로 해가지고 시전 보부상인들, 그것만 가지고 상업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결국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구라파라든가 도자기라든가 이런 쌀 인삼해서 대규모의 농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본 제조업 분야에서 매니팩처 이런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되고 어마어마한 캐피털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지. 중국에 청나라 하고 보물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자기 몇 개 팔고 보물상들 장사로 해가지고 한국의 자본주의가 언제? 1000년, 만년, 100년 뒤에, 50년, 100년 뒤에 자본 축적이 됩니까? 자본 축적의 그런 물론 쌀농사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본이 축적을 뗄 수가 있겠죠. 언제? 50년 뒤에, 100년 뒤에? 500년 뒤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한국 자본주의 맹화론이라는 것이 일제 침략이 없어도 한국 자본주의가 발전됐다고 그런 논리로 해가지고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썼었지만은, 저도 강만기 교수님의 논문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크게 이렇구나 하면서 이거 이렇게 저도 오지 않아요. 시전 상인들 이래가지고 청나라 무역이 증가되고 그런 해도 끙끙끙 억지로 쓴 논문을 좀 제가 대학 시절에 좀 봤습니다만은, 크게 이것이 한국 자본주의의 이로 발전이 될까? 의아심이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도 그런, 강원 교수님 자신도 한국 자본주의의 맹화론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저거 핑계대고 이제 통일론으로 해가지고 이제 후학한테 맡긴다 해가지고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연구하다가. 그 무리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학자들은 솔직해야지요. 서구의 자본과 기술과 서구 문명이 유입이 안 되고, 한국 자본주의가 제대로, 청나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제조업 분야, 산업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조선의 왕정 체제, 성리학자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왕을 안동김 씨들, 척적 세력들이 왕권을 제약하고 성리학자들이 마음대로 조정해서 당파싸움을 일으키면서 좌지우지하면서 사대부 계급이 지배를 하고 농민들, 중인들 계급들, 중인계급과 농민계급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제대로 외부 세력의 충격 없이 제대로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겠느냐? 모르지. 언제 500년 걸릴지 1000년 걸릴지. 외국에서는 급속도로 서세 동점이라 해서 제국주의 세력들이 통상을 오픈 도어 팔러시 개방하라 하면서 물결듯이 서구의 일본 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신진 문명이 기술이 들어오는데 그 쇄국을 하면서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느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빼버립니다. 왜? 박정희가 미우니까.
박정희가 미우니까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서 밉지 않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역할이 역사에서 역할을 빼버리려니까 민중의 힘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박지한 교수가 오직 하면은 그 타이틀이 조선일보 타이틀 인터뷰 타이틀이 뭐냐면 1940년대 영국인들 수준보다 높아야 한국은 선진국이 된다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건 무슨 80년 전 80년 전 영국의 수준보다 영국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야 대한민국이 선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강만희 교수의 지향점이 뭐냐? 어떤 지향점을 추구하는 인물이냐? 이런 의문이 독자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걸 강만희 교수의 그 학문적인 뒤안길, 삶의 궤적을 추적하다 보니까, 리버럴 데모크라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신봉하는 인물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리버럴 데모크라트. 민주주의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은 평등한 겁니다. 만민평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소셜리스트. 저는 사회주의자라고 봅니다. 근데 사회주의자인데 민주주의를 막 주장하니까 소셜 데모크라트, 뭐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자, 뭐 여기저기 평등하고 뭐 독재 반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타이틀은 소셜 데모크라트.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만민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민주주의자다. 어떻게 보면 민주적 사회주의자. 약간 그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한 인물이다. 소셜 데모크라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인물인가 한번 봅시다. 강만일 교수 정체를 우리가 좀 밝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형,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만민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적 민주주의는 권력이 어느 한 세력이나 계층에 장악되지 않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력이 어느 한 세력이나 계층에 집중되지 독점되지 않은 경제적 민주주의가 성립되어야 가능하다. 즉 권력이 독재 세력에게 집중되지 않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재부가 일부 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사회적 민주주의, 즉 사회적 평등이 확대되고 신장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 글을 보면은 사회적인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셜 데모크라트.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정통 주류가 아니고 빼딱한 그 이단화 사상적인 어떤 이단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새마을운동,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농촌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촌인들에게 can do spirit,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의 혁명을 가져다 왔다고 저는 알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역시 부정적입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박정희 정권의 업적 중에 농촌을 잘 살게 해줬다는 새마을운동이 높이 평가되어 심지어 외국에서까지 배우려 한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도 잘못 평가된 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운동이 시작될 무렵에 전체 인구의 30%가 넘었던 농촌 인구가 농촌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서 잘 살게 되어야만 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이 농민을 잘 살게 하려는 운동이었다면 그 당시 농촌 인구가 30%였는데 그 농촌 인구는 감소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많은 농촌 인구들이 거기에 있지 못하고 도시로 왔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이 농촌 인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한 평가도 무조건 잘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 사람들이 살기 싫다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 공산 독재 정권 체제처럼 강제로 북한에는 거주 이전 자유가 없잖아요. 그럼 북한처럼 거주 이전 자유를 묶어야 됩니까? 그 못한 농촌 싫다는데 그거 어쩝니까? 그것까지 박정희 대통령이 가지 마라 해야 됩니까? 그럼 북한식의 공산주의 독재 체제가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농촌을 먹고 잘 살게 해도 농촌 사람들이 도시 바람 나가지고 도시에 콧구멍에 바람 나가지고 도시를 가겠다는데 그까지는 어떻게 막겠어요? 그까지는. 그건 무리한 요구죠. 지금 이게 이 박정희 정권 시대 18년간을 평가하는데 평가가 어떤 식으로냐? 정치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신장되었는가? 경제적 민주주의, 분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경제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신장되었는가? 이런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각 정권이 마무리 지을 때 민족사회, 각 시기의 각 정권마다 민족사회의 평화통일 진전을 위해 얼마나 업적을 남겼는가 하는 데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유일하게 잘한 거 있다고 저는 강원일 교수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거 그거 유일하게 잘했다는 겁니다. 북녘 당국과 여기 봅시다. 박정희 정권 시기 20년간을 통해서 평화통일 부분에서 유일한 업적이 있었다면 북녘 당국이랍니다. 북녘 당국과 협의해서 처음으로 주체적 평화적 통일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이거 하나 잘했다는 겁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전주국으로서. 박정희 정권은 군사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분석도 없고 언급도 없고 미스테리입니다. 유신체제에 대해서도 유신체제는 60년대의 박정희 정권에 비해서 더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비학술적인 비역사적인 용어를 남발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반북주의 중화공업이 반공주의 및 반복주의에 긴밀하게 연결됐다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남북 합의서가 종신집권에 이용됐다 아까 지금 언급했죠. 225. 자, 이 공안 사건에 대한 인식인데요. 끝으로 공안 사건에 대한 인식. 공안 사건이라는 것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많은 공안 사건이 간첩 사건이 있었는데 강만일 교수는 이것이 이제 급진적인 유신 반대하면서 얽혀진 운동으로 불행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첩
사건이라기보다는 신념을 가진 사상가들이 뭐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 어떤 신념을 가진 인물들이 반유신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불행하게 잡혀 들어갔다. 독재 정권에 잡혀 들어갔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간첩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주의자로서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유신 정권 하에서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좀 그 기술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엄혹했던 군사 독재 체제 아래서도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이죠. 그 다음에 통일혁명당, 통역당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민청항해 사건, 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난민전 사건 등이 있었으며, 특히 박 정권이 유신을 단행한 후에는 온갖 탄압 아래서도 반유신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특별조치법이 계속 강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혁당, 통역당, 민청항해 사건, 그 다음에 난민전 사건, 이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사건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북한과의 연계성을 언급하기보다는 반유신 체제, 반유신 운동, 반독재 타도 운동의 급진적인 사상으로 학습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탄압을 받았다는 그런 식의 인식이 대단히 강하다는 겁니다. 북한과 연계를 언급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운동권적 역사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신 체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부정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역사가로서의 어떤 인식을 유신 체제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는가가 그 글의 행태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일반의 역사 의식을 높임으로써 유신 같은 독재 정권의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 유신 체제를 유신 체제를 어떻게 봅니까? 독재 정권의 반역사적 작태, 이렇게 봅니다.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게 해야 역사가 발전할 수 있으며, 그 같은 역할을 역사학이 담당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일반의 역사의식을 높임으로써 이 유신체제는 독재 정권의 반역사적 작태의 나열이다. 이 반역사적 작태라는 이 용어라는 것이 대단히 반역사적인, 비역사적인 용어예요. 물론 이런 논설에서도 이런 말 쓰기 어렵거든요. 논설에서도. 뭐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은 작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태. 18년 동안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이라든가 산업화라든가 이런 혁혁한 공로가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까? 작태라 그래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물론 경찰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물론 굉장히 고초도 받았는 것 같고, 공안실에 가서 취재도 받고, 조사도 받고, 이렇게 한 거는, 그래, 화가 나서 이해가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으로 당한 거를 일반적인 감정으로 막 이렇게 휙 갈기셔버리는 게 작태다 해가지고, 이 씨발 해가 막 확 갈기면, 이 반역사의 작태. 학자로서의 절제력을 잃어버려요. 이런 유신에 대해서, 유신의 반역사적 작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경각심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정부 운동 해라 이야기예요. 그 학생들이 뭐예요? 주사파들에게 데모하라는 거죠. 선동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역사학이 담당해야 한다. 그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강의실에서 또 논문 칼럼을 통해서 윤체제의 반역사적 작태가 문제가 많다 하는 가지고 저항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이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강락일 역사학은 운동권들에게 저항하라는 논리를 제공하는 운동권 역사학으로서의 등장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연히 이제 80년대 운동권들이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이 강만일 제자가 돼가지고 그 밑에 그 강만일 교수의 지침을 따랐을 거 아니에요. 80년대 운동권들 강만일 교수 많이 존경을 했지 않습니까? 저항의 역사, 반정부, 독재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역사학의 운동권 역사학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가 뭐예요, 지금? 지금 주사파들이 지금 설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주사파들이 권력을 장악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문재인이라는 정치적 괴물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사파들을 얹혀가지고 권력을 잡은 게 문재인 아니에요? 그래서 다 모든 걸 정치, 경제, 사회, 탈원전, 모든 걸 망쳤는데, 그런 정권이 나와야 된다고 20, 30년 전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선동한 그 대가가 이렇게 치러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이제 알고 보니까 모르겠다, 이래도 됩니까?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요? 그렇게 할 줄 몰랐는데, 아이고, 민주화가 진행되면은 다 정치를 잘할 줄 알았는데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자, 오늘, 증거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는 그 50 시대 전두환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강만일 교수가 어떻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은 5.16 군사 정권이나 5.16 이후의 박정희 정권이나 50의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왜? 군인들이 정권을 탈취했다.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문민정치, YS 문민정치라고 그러는데, 정치라는 것이 문인들이 독점한다, 이런 인식이 조선시대 사대부의 성리학자들이 정치를 인식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